철학자들은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안락의자 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서 자기 직관에 따라 이론을 구상하고 그걸 학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 특히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철학자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이래서인지 최근에는 실험 철학이라고 불리는 경험적 방법론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과연 철학이 경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과연 철학인가? 그때 다루어진 주제는 단지 실험 과학의 주제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은가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철학적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 또는 통념과 달리 사변적인 또는 경험적인 철학이 나름 정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논문 하나 살펴보며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념 분석의 종류들, Varieties of Conceptual Analysis라는 논문이고요. 막스 퀼벨의 논문으로 Analytic Philosophy에 실릴 예정입니다. 아직 정식 발행된 논문은 아니지만 얼리뷰를 통해 지금 열람 가능하고요. 먼저 어떤 논문인지 첫인상을 보아야겠죠. 논문 초록, 그러니까 요약문을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개념 분석을 구성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개념 분석은 경험적인가, 선험적인가? 개념 분석은 어떻게, 어떤 부류의 철학적 논제들을 지지하는 것인가? 오늘날 철학에 있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합의란 없다. 본 연구는 개념 분석이 다수의 서로 다른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이고 그것들의 철학적 중요성을 해명함을 통해 개념 분석을 방어하고자 목표한다. 그 뒤에는 논문의 구성을 소개하는 부분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논문의 주제는 말 그대로 개념 분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 분석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철학과 무슨 상관이냐, 이것들을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 분석은 말 그대로 어떤 개념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누가 야 사랑이 뭐냐? 라고 묻는다라고 해보죠. 여기에 대해 누구는 내가 지금 땡땡이랑 하고 있는 게 사랑이지 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이 무엇에 적용되는지를 답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예시를 엄청 많이 들어서 사랑이 뭔지 알 만큼의 예시가 주어지게 되었다면 그때는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분석이 가능해지겠지만요. 반면 누군가는 사랑이란 복수의 사람이 호의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그 모두가 상대가 나에게 호의적이라고 믿는 그런 상태야 라는 이상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 대답은 사랑이라는 바로 그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하는 답처럼 보이죠. 한편으로 개념 분석이 정의와 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는데요. 가령 누가 지금부터 사랑이란 복수의 사람이 호의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그 모두가 상대가 나에게 호의적이라고 믿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 또한 개념 분석과는 차이가 있어 보여요. 누가 어떤 표현을 임의로 정의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딱히 불만이 없겠지만, 누가 어떤 개념이 이렇게 분석된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 분석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 즉 그 분석이 우리의 실제 개념 사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제공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분석에 불만을 갖고 그 분석을 거부할 거예요. 이렇게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개념에 대해 그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개념 분석이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개념 분석이 철학과는 대체 어떤 관계이냐?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들어보셨을 분석 철학이라는 철학의 한 전통이 있습니다. 카르납, 라일, 에이어, 러셀 등 이 전통의 선구자들이 개념 분석을 아주 중시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분석 철학뿐 아니라 적어도 제 생각에는 개념 분석은 아주 오래된 철학의 중심 주제입니다. 가령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셨다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선생님 정의란 무엇입니까? 같은 질문을 하고 여기에 군중 한 명이 나서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입니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다시 소크라테스는 하지만 강자가 이익에 따라 행동한 것이 상충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며 반문을 하고, 따라서 정의에 대한 그의 이해가 비정합적임을 역설합니다. 이런 대화는 사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일종의 개념 분석에 해당합니다.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그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장하고 이를 변론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 개념 분석은 꽤나 오래된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분석 철학의 대척점에 있다고들 하는 현상학 전통의 현대 유럽 철학에서는 개념 분석이 안 쓰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령 존재와 시간에서의 하이데거를 생각하자면요. 애초에 이 책 자체가 존재라는 개념을 분석하려는 시도이기도 했고, 서문에서부터도 본론에서 다룰 존재에 대한 분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하이데거는 물음, 현존재, 진리, 실존 따위의 개념을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분석 철학자들과는 약간 다른 현상학적 분석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요. 그렇다면 개념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자를 따라 우리는 총 3가지 개념 분석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체계로부터 연역적으로 결론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가령 스피노자가 윤리학, 에티카에서 사용한 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먼저 몇 가지 표현들을 정의해 두고 신에 대해 받아들일 만한 전제들을 가정한 다음 이런 정의와 가정들로부터 따라 나오는 주장들을 통해 신개념을 분석해내는 것이 스피노자가 사용하고 있는 특징적인 논증 방식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선언적으로 신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연역적이지 않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고 실험을 통한 개념 분석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트롤리 문제, 광차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레일이 있고 분기점에서 차의 방향을 돌리는 레버도 있죠. 마치 레일을 달리는 기차 한 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 이 기차가 달리는 레일 위에 사람이 5명 있고 다른 레일에는 사람이 1명이 있어요. 이대로 그냥 기차가 간다면 5사람이 바로 죽을 상황이고 누군가 레버를 돌린다면 5사람은 살리고 이 한 사람만이 죽을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레버 앞에 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될까요? 이렇게 어떤 상황을 묘사한 뒤 철학적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답함을 통해 철학적 해답을 얻는 방법을 두고 사고실험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롤리 문제의 사고실험은 윤리적 선택에 관한 질문이 되기도 하지만 옳음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에 관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사고실험은 개념 분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옳음이란 편익의 총합이 더 큰 선택이 갖는 속성이야 라고 했을 때 트롤리 상황을 보여주며 하지만 이때는 기차를 돌리는 게 안 옳아 보이지 않아 라고 반론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옳음에 대한 더 나은 분석인지 트롤리 상황에 부합하는 분석을 제안하는 식으로 이 종류의 개념 분석이 진행될 겁니다. 전통적으로 사고실험을 통한 개념 분석은 보통 개인적으로, 즉 철학자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험 철학이라는 건데요. 철학자들이 자문자답하며 이용해온 사고실험을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수행하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례를 묘사한 뒤 그 답을 묻는 식으로 말이죠. 말하자면 양적 방법론을 철학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실험의 적용 영역을 확대한다면 저자가 제안하듯 철학자 혼자 자문자답하는 방법은 표본이 한계인 실험 수행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사고실험을 통한 두 방법을 경험적 방법이라고, 그리고 맨 처음에 말한 연역적 방법을 선험적 방법이라고 불러보죠. 자, 그러면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저자는 먼저 개념 분석에 딜레마가 하나 놓여있다는 주장을 소개하는데요. 한편으로 개념 분석의 대상이 경험적 대상이라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그 개념을 통해 뭘 연상하고 어떻게 그 개념을 사용하고 같은 종류의 사실들 내지 사건들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 철학자가 골방에서 알라의자 위에서 혼자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지가 의문스러워집니다. 또 이런 종류의 대상들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루는 것의 일부인 것 같아서요. 왜 굳이 개념 분석이 철학의 주제가 되는 것인지가 의문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개념 분석의 대상은 경험적이지 않은 대상이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선험적인 방법으로, 즉 경험 독립적으로 탐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때 철학자는 개념 분석이 아니라 단지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개념 분석에서의 작업은 단지 논점 바꾸기에 불과해집니다. 이건 문제인데요. 가령 신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정의한 다음 그 정의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그건 그냥 철학자의 혼잣말일 뿐 학문적 의, 즉 세계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는 무관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철학은 개념 분석이 경험적이라고 하든 선험적이라고 하든 문제를 겪는다는 말이죠. 만약 이 딜레마가 정말로 개념 분석에 놓여있는 것이라면 철학자는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개념 분석을 포기하거나 이건 화인의 선택에 해당합니다. 개념 분석을 단지 심리적, 사회적 사실에 대한 탐구로 여기거나 이건 실험 철학자들의 선택에 해당하고요. 또는 개념 분석을 아주 추상적이고 선험적인 방법을 갖고 수행하거나 이 중에 뭘 선택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저자의 답은 애초에 우리는 이런 삼자택일의 상황에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목표하는 바를 고려할 때 경험적 방법과 선험적 방법은 모두 개념 분석의 방법론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서로 상보적 역할을 해내고 있기에 그렇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즉 개념 분석에 대한 다원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위한 저자의 논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 실제 논문에서 진행되는 논증의 순서를 살짝 바꿔서 재구성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경험적 방법도 선험적 방법도 문제적이라는 지적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방법을 문제적이게 한 것은 방금의 딜레마 때문이었는데
딜레마에 관여되어 있는 문제는 총 3가지였습니다. 개념 분석이 경험적이라면 안락의자 철학이 정당할 수 있는가? 개념 분석이 경험적이라면 그것은 단지 심리학, 사회학적 탐구 아닌가? 개념 분석이 선험적이라면 그것이 학문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이 각각의 답을 해보죠. 먼저 선험적인 개념 분석의 학문적 의의를 변호해봅시다. 저자가 논거로 삼는 것은 총 4가지인데요. 내 논거는 모두 한마디로 선험적 방법을 통해 개념이 이러저러한 식으로 구성되었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선험적 방법이 의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는 적어도 2가지 이유에서 철학적으로 흥미로운데요. 먼저 우리의 개념이 만일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선험적인 귀결을 갖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그 개념에 문제는 없는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해하기로 신개념이 전지, 전능,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에피크로스가 잘 지적했듯 세계에 고통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이런 신개념은 비정합적인 귀결을 갖습니다. 선험적으로 이걸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개념이 문제 있는 귀결을 갖는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때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자 하고는 합니다. 이때에도 위의 의의가 철학적 탐구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남성 혐오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단지 이 개념을 정의하고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이 개념이 과연 내적으로 정합적이고 오순 없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험적으로 그 정의된 개념을 분석해보고 만일 정의 자체가 모순적 귀결을 이끈다면 이 개념의 도입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시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선험적인 개념 분석은 철학적 의의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 3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험적 개념 분석에 대한 질문들에 답해보죠. 먼저 어떻게 안락의자 철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저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안락의자 철학 또한 경험적 탐구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사고실험에 대한 직관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철학자가 문제되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철학자의 직관은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철학자에게는 직관에 편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직관이 아주 명백한 것이기만 하다면 예컨대 네모의 개념이 4각을 가진 평면 도형에 관한 것이라는 것처럼요. 굳이 많은 사람의 직관을 물을 필요 없이 철학자 한 명의 직관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한 경험적 개념 분석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 1에 대해서도 답을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다 좋다. 그런데 개념 분석이 경험적이면 그건 그냥 심리학적, 사회학적 분석인 거 아니야? 여기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경험적 분석과 선험적 분석이 결국에는 상보적인 방식으로 결합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서 보았듯 선험적인 개념 분석은 나름의 철학적 의의를 가졌는데요. 이 선험적 분석에서 어떤 정의를 통해 개념을 도입할 때 그 도입이 정당한지 또는 정말 철학적으로 흥미로운지를 알기 위해 경험적인 정당화가 사용된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합니다. 저자는 다른 예시를 들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계속 들어온 신의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어떤 사람은 전지, 전능, 전선으로 신 개념이 이해될 때 그 개념이 비정합적인 귀결을 갖는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냥 어떤 개념이 비정합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온 신개념과 아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유사함은 우리가 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오고 있느냐라는 경험적인 문제와 연관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개념의 귀결이 어떤 문제적인 성질을 갖는지는 그것이 경험적 사실인 우리가 실제 이러저러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과 결부될 때 비로소 의미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적 분석과 선험적 분석은 결합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 새로운 신의 개념을 구성하자고 주장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꼬불꼬불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신개념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귀결이 아주 훌륭함을 주장한다면 이 사람의 주장은 아무런 흥미가 없을 겁니다. 기존의 신개념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한편 새롭게 주장된 신개념이 기존의 신개념과 연관성을 갖는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 새로운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존의 신개념을 대체할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의 개념체계에 단지 새로운 낱말 하나를 추가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낡은 개념체계를 보다 성숙하게 다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개념이 기존의 개념과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개념 사용에 대한 즉 경험적인 분석과 연관이 되고요. 이렇게 또다시 경험적 분석과 선험적 분석은 결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2에까지 답을 했고 개념 분석에 대한 방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종종 또는 꽤나 자주 들어오셨을 질문이 철학? 그거 말장난, 탁상공론 아니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 또한 스스로에게 묻곤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쾨벨의 논변은 그런 말과 생각들에 대해 철학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념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때 보다 성공적이게끔 도와준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늘 자신의 일을 떼어내어 다른 학제로 넘겨온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 개념 분석이 의미 있는 일이더라도 언젠가는 철학이 아닌 다른 학제에서 수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오랫동안 이어질 철학의 중심적 방법이 개념 분석이었음을 생각할 때 철학의 의에 대한 훌륭한 항변이었다고 생각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퀘벨의 논변이 너무 나이브한 건 아닌가 하는 반문이 들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오늘 논문 막스 퀘벨의 Varieties of Conceptual Analysis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되게는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랬다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철학 여정이 늘 명랑하시길 바라면서 김오늘이었습니다.